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와 그 남자를 체포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가방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물건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고려인으로 살아온 최민호입니다. 저는 제 아내 소피아와 저희 아들 알렉스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분주한 공항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서류 작업과 기다림 끝에 저희는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켓 주머니에 있는 파란색 한국 여권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만져보았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비행기 탑승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아들 알렉스가 눈을 크게 뜨고 설렘으로 물었어요. 그는 겨우 10살이었지만 이 여정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우리는 진짜 고향인 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의 모든 삶을 4개의 여행 가방에 담아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된 안내 방송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저희의 탑승권을 다시 확인하고 큰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알렉스가 탑승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려는 찰나 이상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두운 제복을 입은 남자 넷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보았어요. 굵은 콧수염과 차가운 눈을 가진 가장 키가 큰 경찰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최민호 씨.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관의 얼굴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불법 물품 밀수와 통화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이 제 뱃속을 한 방 때린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뭔가 실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평생 밀수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2명이 제 팔을 잡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에 큰 소리를 내며 채워졌고 그 소리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끔찍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곧 탈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시민입니다. 경찰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이라고? 당신은 그저 도망치려는 또 다른 고려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몇 달 동안 당신의 활동을 추적해왔습니다. 알렉스가 울기 시작하며 제 자켓을 붙잡았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제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알렉스의 작은 손가락이 제 옷을 움켜쥐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소피아가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제발요.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고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여행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부인. 한 경찰관이 그녀를 저에게서 밀어내며 경고했어요. 이것은 경찰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속에서 패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간청했어요. 경찰관들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어색하게 몸을 낮춰 알렉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아, 이건 큰 실수일 뿐이야. 엄마를 위해 용감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곧 너를 볼게. 알렉스의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빨개져 있었어요. 약속하시는 거죠, 아빠? 약속할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없었지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저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저는 소피아를 돌아보았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우리 여권을 보여줘.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제 아내였고 그들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를 연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부끄러움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보안문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가운 금속 의자에 밀어 넣었어요. 머리 위로 형광등 하나가 윙윙거렸습니다. 방은 담배와 다른 무언가의 냄새가 났어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콧수염이 있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자물쇠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제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의 조상의 고향인 한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은 소피아와 알렉스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얻기 위해 노력했던 파란색 한국 여권은 여전히 제 주머니에 있었지만 차가운 금속 수갑 앞에서는 쓸모없었어요. 제가 그 차가운 경찰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수갑이 제 손목을 꽉 조이는 느낌이었지만 그 기억들은 제 마음을 더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할머니께서 한국 채소를 기르시던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안은 한국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산들의 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가 우리 고향의 백두산이란다. 저희가 저녁으로 김치와 밥을 먹는 동안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한국인이다. 언젠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란다. 저는 그때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아픈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제가 11살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마침내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37년에 스탈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고 명령했단다. 수천 가구의 가족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이 기차에 강제로 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과 증조부모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단다. 우리는 집, 농장, 모든 것을 잃었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보니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영웅들과 러시아의 업적에 대해 배웠지만 아무도 지금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지 처음 깨달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간 날 아이들 중 한 소년이 제 눈을 가리켰어요. 너 눈이 왜 그렇게 생겼어? 너무 작고 웃기게 생겼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만지며 제 모습이 어떤지 갑자기 의식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낀 때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다른 소년이 소리쳤어요. 매일 저는 조선 소년이나 눈 찢어진 놈 같은 이름들을 들었어요. 때로는 맞서 싸우거나 밀쳐져서 멍이 든 채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상처를 닦아주셨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항상 승진해서 제외되셨어요. 상사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20년 동안 낮은 직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불평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눈에서 실망감을 볼 수 있었어요. 민호야, 항상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대학에 지원했을 때 저는 제 최라는 한국성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수한 시험 점수에도 불구하고 명문 대학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성적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소피아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인과 카자흐인이 섞인 혼혈이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좋아요. 그녀는 우리의 세 번째 데이트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격려로 저는 졸업 후 작은 무역 사업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기를 꺼려했어요. 사업 파트너들은 때때로 저를 직접 만났을 때 거래를 취소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한 잠재적 파트너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천천히 제 사업은 성장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결혼했고
몇 년 후 알렉스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아들이 제 한국인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겉보기엔 제가 한국계 카자흐인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러시아어를 더 천천히 말할 때마다 저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 웃고 작은 일상적인 상처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란다. 저는 그때 이 꿈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요. 그날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창문 밖에 높이 쌓였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 주 동안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겨울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 피를 토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라.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알마티의 얼어붙은 거리를 운전해 갔고 제 손가락 마디는 운전대를 꽉 쥐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은 소독약과 절망의 냄새가 났어요. 의사가 마침내 아버지를 진찰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어요. 그는 제게 진찰실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폐암을 앓고 계십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요. 그 말은 제게 얼음물 한 양동이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불평 없이 12시간 교대로 공장에서 일하셨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 어떻게 당당히 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께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3개월.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 3개월은 3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했던 몸은 마치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은 얼굴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회사의 시간을 내어 하루하루 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겨울해가 그의 창밖에서 일찍 져가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더 정신이 또렷해 보이셨어요. 방은 기계 소리와 그의 힘겨운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민호야. 그가 거친 목소리로 불렀어요. 가까이 와라. 저는 제 의자를 그의 침대 바로 옆으로 옮기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년간의 육체 노동으로 한때 강했던 그의 손은 이제 제 손을 잡았을 때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가 얕은 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아끼세요, 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니. 지금 내 말을 들어봐. 저는 힘들게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셨지.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저 노인의 꿈이라고 생각했단다. 불가능한 것.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죽어가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그것은 단지 지도 위의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 뿌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고 그녀가 나갈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삐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민호야, 이걸 한 번도 내게 말한 적 없지만 나는 항상 한국과 연결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왔단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저 섞여 살고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틀렸구나. 제가 평생 거의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난 너무 쉽게 포기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나를 그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게 내버려뒀지.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그는 남은 작은 힘을 사용하여 제 손을 약간 더 꽉 쥐었어요. 민호야, 잘 들어봐. 그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몇 주 동안보다 더 명확하고 강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거나 어디서 살았든 절대 잊지 마라. 너는 한국인이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라. 소피아와 알렉스를 한국으로 데려가라.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기에 삶이 있어요. 제 사업,
알렉스의 학교,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이제 해외 한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단다. 알아봐. 최소한 시도는 해보겠다고 약속해다오. 그의 눈에 있는 결단력이 너무 강해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약속할게요, 아버지. 알아볼게요. 그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눈을 감고 쉬셨습니다. 사흘 후, 그는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그저 저희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를 알마티 묘지의 작은 한국인 구역에 할아버지 옆에 묻을 때 조용히 우셨어요.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겨울 바람과 함께 그의 무덤 옆에 서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우리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의 후손으로서 한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제 계획을 말했을 때 저는 반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둘 다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소피아는 그녀의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당신을 알아온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알렉스와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저는 감사함에 압도되어 그녀를 꽉 안았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마티에 있는 주한국 영사관에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이 여정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좌절스럽고 궁극적으로는 보람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한국인으로 바꾸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신문실에 앉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을 잃었어요. 수갑이 제 손목을 파고들어 피부에 환한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뒤로 당겨진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신체적 불편함은 저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와 알렉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기다리며 우리가 타지 못한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마침내 문이 큰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체포했던 코수염 남자와 차가운 눈을 가진 더 키가 작고 뚱뚱한 경찰관이었어요. 그들은 금속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우리 사이에 얇은 폴더를 떨어뜨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최 또는 최민호라고도 알려진 키가 작은 경찰관이 종이에서 읽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생, 한국계, 소규모 사업자.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여권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코수염 경찰관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지요. 아주 고품질 위조품들이. 제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저는 주장했어요. 2년간의 신청 과정을 거쳐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좋은 농담을 한 것처럼 재미있다는 듯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키가 작은 경찰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국경을 넘어 돈과 밀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저는 합법적인 무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고 제대로 제출되어 있어요. 코수염 경찰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다들이 정확히 누구인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죠. 그는 손을 무시하듯 흔들며 말했습니다. 해외에 연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려인들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항상 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없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구했어요. 한국 국민으로서 제 권리입니다. 경찰관들은 다시 웃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당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나요? 코수염 경찰관이 조롱했어요. 당신은 그저 고려인일 뿐이지 진짜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말들은 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평생 저는 진짜 카자흐인이 아니라고 들었고, 당신들은 지금 제가 한국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속하나요? 저는 침착하게 있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반복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전화하게 허락하거나 당신들이 직접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키가 작은 경찰관은 의자에 기대어 저를 연구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치고는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긴 순간이 지난 후 그는 한숨을 쉬고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그의 소중한 한국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한 고려인에 대해 신경을 쓰는지 봅시다. 코스염 경찰관은 짜증이 난 채로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멀어짐에 따라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키가 작은 경찰관은 침묵으로 저를 위협하려고 했어요.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제가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이런 눈싸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코스염 경찰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나? 키가 작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경찰관이 찡그렸어요.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나? 그의 동료가 대답하기 전에 방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키가 작은 경찰관이 받아 잠시 듣더니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의자에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네, 선생님. 이해합니다. 네. 그는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약간의 불확실함을 담고 다르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다른 쪽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직접 전화하고 있었고 말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전화를 끊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최 씨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안도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부당하게 구금된 한국 국민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네. 제 자켓 주머니에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꺼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어색하게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여권의 매끄러운 표지에 닿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한국 국가 문장이 있는 파란색 여권은 강한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지만 묶인 손으로는 열 수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경찰관이 그것을 집어들어 사진과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폴더에 있는 무언가와 비교한 다음 동료에게 전달했어요. 그들은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언어인 카자흐어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저는 진짜인 것 같다와 외교적 문제와 같은 구절을 들었어요. 키가 작은 경찰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거의 존중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최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당신의 시민권 상태를 확인했고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염 경찰관이 열쇠를 들고 앞으로 나와 제 수갑을 풀었습니다. 금속이 떨어져 나가고 저는 아픈 손목을 문질렀어요. 밀수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원착오였습니다. 키가 작은 경찰관이 매끄럽게 말했어요. 다른 블라디미르 최가 있었습니다. 이름의 유사성이 이 불운한 상황으로 이어졌네요.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블라디미르 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때문에 저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들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개입했으니 그들은 체면을 살리기 위한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 가족과 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물론이죠. 키가 작은 경찰관이 이제 거의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족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문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안도감, 분노,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자부심.
제 주머니 속의 한국 여권은 방금 저를 불공정한 구금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부가 저를 위해 나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했어요. 제가 누구를 알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제가 그들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파란 여권은 단지 여행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어요. 그것은 소속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우리 중 한 명입니다. 그를 존중하세요. 라고 말하는 한 국가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소피아와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 공항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제 주머니 속의 여권을 만지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내 옳았어요. 한국은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방금 자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저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공항 대기 구역에서 소피아와 알렉스를 발견한 순간 제 가슴은 안도감으로 거의 터질 뻔했어요. 그들은 저희 탑승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저희 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소피아는 지쳐 보였어요. 그들이 수갑이 풀리고 이제는 공손해진 경찰관들에게 에스코트되어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저를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알렉스가 소리 지르며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몸을 낮추고 그를 제 팔에 안았으며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렸고 저는 그의 눈물이 제 셔츠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우리는 한국에 갈 거야. 소피아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설명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를 체포했던 경찰관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보안 검색대를 서두르도록 도와주었고 직접 저희 탑승구까지 에스코트해 주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자 알렉스는 지쳐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의 머리가 제 팔에 기대어 있는 동안 저는 마침내 소피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날 구한 건 한국 여권이었어요. 대사관이 제가 한국 국민임을 확인하자 바로 날 풀어줬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죠.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네요. 맞아요. 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마티의 불빛들이 우리 아래에서 작아졌어요. 제가 태어났고 항상 외부인이었던 도시가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볼 기회가 없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고향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긴 비행 끝에 저희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저기 아래가 한국인가요? 그래. 아들아, 저곳이 한국이야. 아침 해가 한반도 위로 떠올라 땅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해안선, 현대적인 고속도로, 그리고 멀리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친숙해 보였어요. 제가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사업을 위해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착이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초현대적이었으며 반짝이는 바닥과 디지털 스크린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승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 과정 동안 수강했던 언어 수업 덕분에 대부분이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저희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낯선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버스와 택시가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아빠 너무 멋져요. 알렉스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봐. 저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 다채로운 간판들, 그리고 멋진 산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임시 아파트는 마포구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한국 카자흐스탄 협회가 저희가 영구적인 곳을 찾을 때까지 임대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곳은 작았어요. 고층 건물에 딸린 단 2개의 침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날 밤, 짐을 풀고 지친 알렉스를 재운 후 소피아와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밤에도 에너지로 활기찼습니다. 네온 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불이 켜진 다리들이 아름다운 빛의 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두려워요. 저는 갑자기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고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설레요. 이것은 우리에게, 특히 알렉스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일 한국 카자흐스탄 협회 사무실에 가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도와줄 거예요. 알렉스의 학교 찾기, 취업 기회, 당신을 위한 언어 수업 등. 당신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당신의 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실제 집이 된 제 조상의 고향을요. 저는 이미 제 꿈에 살고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국 관습과 언어에서 당혹스러운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다름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카자흐스탄과 달리 한국에선 우리의 실수는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지 약 3개월 후 어느 일요일, 저희는 서울의 유명한 랜드마크인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가 전망대에 서서 이제 저희 집이 된 거대한 대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알렉스가 먼 산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우리 가족이 원래 왔던 곳인가요? 정확히 저기는 아닐 거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어딘가.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 산들을 걷고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스탈린이 그들을 떠나게 강요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삶을 꾸렸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래. 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저희는 너무나 행복한 진정한 한국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